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손희정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PPT를 공유를 하고 빨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래는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 뉴노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모였는데 앞에 이제 기조발제부터 굉장히 분열의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이제 말씀 나누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그런 문제의식하고 크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 다만 분열의 공동체라는 염려를 이야기할 때도 구체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화면 잘 괜찮게 보이시죠? 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2021년에 초창기에 이루다라고 하는 챗봇이 등장을 했었고 그 챗봇을 둘러싸기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이 붙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때 이제 벌어졌었던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이루다 트러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루다 트러블을 경유해서 우리가 이제 나눠볼 만한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을까 특히나 AI라고 하는 새로운, 근데 이제는 굉장히 뭐랄까, 익숙해지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제 나눠드린 그 프로시딩지에서 보시는 발표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1년 6월 정도에 여성학회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에서 완전히 이제 관점이 바뀌어진 상태로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루다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뭐 학회라든지 포럼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2021년 이루다를 둘러싸고 처음 이제 뭐 남쪽 커뮤니티에서 이루다라는 챗봇을 성노예화하는 어떤 유희들이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가 기사를 통해서 등장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2021년 6월까지 엄청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담론회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었는데 그때 했었던 이야기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과 오해 그리고 기술에 대한 무지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해들을 만들어내는 코멘트들을 좀 했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때 그 담론장에 개입했었던 방식들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식의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일 수 있을 때에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A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가지게 된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영화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영화가 SF라는 장을 통해서 이 AI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뭐한 40년 가까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그때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굉장한 매혹이 뭐였냐면 튜링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류 문화사에 구체적으로 제기했었던 첫 번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튜링의 논문에서 튜링이 이제 AI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대화할 수 있는가,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사고 실험을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사고 실험이 퀴어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또 페미니스트인 저에게 굉장한 매혹이었기 때문에 그 매혹을 끊임없이 탐구해보고 싶은 욕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루다 케이스가 그 욕망을 다루기에 굉장히 딱 떨어지는 텍스트이기도 한 거죠.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좀 엮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연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가능하면 25분 안에 이야기를 좀 끝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뭐 깊게 이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튜링 테스트의 매혹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드리자면 그게 제가 이 유다 케이스를 이해하는 가장 큰 문제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벽 뒤에서 컴퓨터와 사람 둘을 놓고 대화를 나눌 때, 채팅으로 대화를 나눌 때, 뭐 컴퓨터가 그러니까 누가 컴퓨터고 누가 사람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컴퓨터도
사고할 수 있다,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튜링의 사고 실험 모델이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실제로 이 튜링의 사고 실험 모델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벽을 사이에 두고 남자랑 여자가 이제 실험자와 함께 그 탐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눠서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가를 맞출 수 있는가가 1단계이고 그 단계에서 그 이제 남자는 계속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오답을 내도록 유도를 하고 여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정답을 내도록 도와주는 이런 설정 안에서 남자가 빠지고 컴퓨터가 그 남성을 대신했을 때 이때 이 이제 질문자가 컴퓨터가 누구인지 맞출 수 있는가라는 두 단계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여전히 튜링 테스트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2단계로 설정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 어떤 부분인 거죠. 심지어 그 논문에서 왜 이렇게 설정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실험을 가지고 이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라고 하면 좀 과장이고 이 AI 테크놀로지를 고민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건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함의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신념 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그 성별 이원제에 기반을 해서 의학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식별되었고 그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신체 자체가 이 사회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남성적으로 말하자면 물질화되고 여성적으로 물질화되어서 그 성별 이원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체현하고 있는 신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신체들이 근데 그렇게 신체들이 체현됐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체현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이 성공적으로 이 사회가 상상하는 방식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재현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체현과 재현을 합치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이고 그런데 이제 캐서린 헤이즈라고 하는 학자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물질화된 신체와 남성성 혹은 여성성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합치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젠더의 재현과 신체의 섹스의 체현이라고 하는 건 운명적으로 결부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던졌을 때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기계가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만한 지능을 가졌는가. 여기서의 핵심은 인간이 그가 대화한다고 인정하는가 아닌가라는 그 판단 기준이라는 얘기를 튜링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펼쳐졌었을 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구조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이제 실험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게 1950년대에 이 튜링의 사고 실험으로부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인공지능, 대화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그 AI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젠더 재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기계에서의 젠더 재현의 핵심은 인간이 얼마나 기계를 좀 더 자연스러운 것, 인간과 동질적인 것, 그래야 관계를 맺을 만한 것으로 여기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건 튜링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기계를 대화의 상대로 삼으려고 할 때 그가 인간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계속 확인되거든요. 얼마나 대화할 만한 존재인가만 확신할 수 있다면 기계여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1966년에 일라이자라고 하는 정신과에서 이제 활용을 했었던 챗봇이 있는데 일라이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일라이자가 기계라는 걸 알고 있었을 때에도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제 털어놓음으로써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이냐 기계냐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가깝게 느낄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재현해
흉내낼 수 있는가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문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뭐냐면 AI를 상품화하고 대중화할 때 어떤 전문적인 기술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삶으로 스며들어갈 때 이 재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젠더 재현이 상품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 그때 젠더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여성성과 남성성을 사회가 규정하는 스테레오타입 화된 데이터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문제의식이고요. 그랬을 때 이 AI라고 하는 것도 이 사회의 젠더에 대한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의 젠더 테크놀로지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이 발표문의 가장 큰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이루다 트러블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좀 이제 환기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는 2021년 1월이었는데요. 한 기사를 통해서,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서 남쪽 커뮤니티에서 이루다라고 하는 여성형 챗봇을 조교화하는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성노예화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다를 말하자면 성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물론 이 쟁점에서 AI가 성폭력과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AI를 성폭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쩌면 포르노그래피를 둘러싼 논쟁보다 더 뜨거운 논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당시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디지털 성범죄가 엠번방이라든지 소라넷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경유해서 너무 큰 현실적인 피해자를 낳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여성으로 식별되는 누군가를 교묘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성적으로 착취하는 상상력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여성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루다를 성노예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하는 방식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이 역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루다를 대상으로 일종의 성희롱 혹은 성폭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사화가 되니까 당연히 이루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뭐랄까 PC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 이제 뭐 소수자에 대한 학대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다에게 갑자기 관심이 쏠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이루다에게 말을 걸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루다와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전에 빅데이터의 확증 편향 안에서 혹은 뭐 바이어스 인 바이어스 아웃이라고 하는 편견을 넣으면 편견이 나온다. 뭐 대중적으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 빅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라고 하는 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루다를 다른 방식으로 어뷰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루다를 괴롭히기 싶어서 어뷰징을 했다기보다는 이루다가 어떤 나쁜 말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뷰징하기 시작합니다. 뭐 레즈비언 어떻게 생각해? 흑인은 어때?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레즈비언은 더러워라든지 뭐 흑인은 뭐 싫어, 뭐 곱슬머리 별로야 이런 식의 엄청난 이제 편견의 발언들을 이루다가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루다의 혐오 발언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루다를 구성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논의가 조교와 노하우 공유부터 촉발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루다를 둘러싼 2021년에 담론은 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 조교와 노하우 공유가 기사화됨으로써 만들어진 담론의 흐름이 틀렸다라거나 나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담론장이 형성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루다가 이제 혐오 발언을 양산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과 동시에 이루다를 학습했었던 데이터가 스캐터랩이라는 데서 이제 이루다를 제작했는데 스캐터랩이 운영하고 있었던 이제 이성의 데이팅 어플, 뭐 연애의 과학이라든가 텍스트 앱 같은 곳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들이고 이것이 이제
뭐 제대로 된 경로로 뭐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데이터가 활용될 것이라는 걸 고지하지 않고 혹은 뭐 14세 미만의 유저들의 데이터까지 가지고 와서 뭐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데이터 출처와 개인정보 문제가 이제 두드러져 나왔고요. 특히 뭐 이루다랑 대화를 하는데 구체적인 주소, 계좌번호 혹은 뭐 마약의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에서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당시에 이루다를 이루다 1.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루다 1.0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데이터에서 이제 문장들을 뽑아내서 그 문장들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치면 그 대화에 걸맞는 내용들을 검색해서 등장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연애과학을 사용했었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문장이 그대로 답변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이게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이루다 혐오 발언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했다기보다는 이 학습 데이터 출처 및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법적인 쟁점이 있어서 가 저는 제일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루다 서비스가 이제 멈추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픈 채팅방에서 내가 이루다를 대신해 줄 2만 원 주면 대신해 줄게요 라는 식의 이제 계정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굉장히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이루다를 경우에서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문제는 사실 끝났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일부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다 조교화 그래서 이루다가 성희롱 당했다 이런 식의 담론들이 등장을 하니까 일부 남초를 중심으로 도대체 AI를 성희롱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너희들은 실제 연예인들을 성희롱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알페스가 문제다. 알페스가 디지털 성범죄다. 이런 말이 막 나왔고 사실 이것을 특정 이제 정당의 정치인 지금 대표하고 계시는 정치인과 뭐 기타 등등 정치인들께서 집어가가지고 알페스 처벌법을 발의하는 이런 식의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정치의 그러니까 문화의 영역에서부터 정치의 영역까지 크게 아우르는 어떤 사건이 터졌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6월에 이것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이루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즈음, 홈파망으로 끝날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즈음, 2022년에 스캐터랩에서 이루다 2.0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지나서 이제 지금은 오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루다 2.0을 다시 이제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그건 이제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러니까 뭐 선전적인 어뷰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혐오 발언을 어떻게 이루다가 하지 않도록 학습시킬 것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이루다 2.0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베타 테스트 같은 데 참여를 하면서 이루다랑 대화를 해보고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등장을 했고요. 사실 그랬을 때 이루다라고 하는 케이스 자체는 이게 AI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하는 게 완제품으로 이 세계에 뚝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의 기술이라는 것을 좀 보게 했고 거기에 담론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저한테 6분밖에 왜 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PPT가 많이 남아서 가능한 한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2021년에 이루다 트러블이 시작할 때 사실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은 이루다가 왜 20살 여자 대학생으로 상상되었는가였습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조교화의 대상이 되는 등 지금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AI의 젠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과학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는 AI의 대중화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굉장히 뜨겁게 불타올랐는데 하나가 2016년에 알파고였고 그 다음이 이루다였는데 알파고는 지적인 능력을 수행하는 천재적인 어떤 AI로 상상되면서 사실 얘는 사실 이루다보다 뭐가 더 나은가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알파고는 바둑만 오로지 둘 수 있는 특화된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뭐 놀라운 바둑 기사를 이겨 먹으면서 인류에 대한 위협
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지적인 테크놀로지로 여겨지기도 했고 4차 산업혁명이 와서 막 인간이 다 무직자가 될 거다라는 공포를 막 심어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남성형으로 상상이 되었다면 이루다는 이제 너무 20살 여자애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질문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이제 페미니즘 내에서 뭐 AI의 젠더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이 기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성 혐오적이고 성착취적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특히나 이제 섹스 로봇 산업, 자동화 무기 시스템, 가상도우미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AI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분야에서 다 젠더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은 뭐 부당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야 뭐 기사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질문들인데요. 논문들로는 꽤 있지만 예컨대 뭐 왜 한국 사회에서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탔을 때 안내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버스 안내양의 역사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추적하는 논문 같은 것들도 있고 이게 재미있는 건 쉬리 같은 경우에 뭐 몇 개국에서 다양한 언어로 쉬리가 만들어졌는데 전부 다 여성형이었고 영국에서만 남성형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다룬 논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국에는 버틀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성으로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나 뭐 가사노동 같은 것들이 여성의 노동으로 특화되어 있는 가부장제 문화 하에서 사실 가상도우미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목소리를 사용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 왔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루다 사건을 경유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고 2021년 즈음부터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쉬리나 이런 이제 다양 알렉사 이런 애들이 목소리의 젠더를 고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루다가 왜 그러면 20세 여성으로 기획되었냐 하면 스케터랩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남성형, 여성형 둘 다 고민을 했었지만 기획자, 총괄 기획자부터 시작해서 기획팀이 이게 이제 엔지니어와 기획팀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기획팀 전원이 여성이었고 실제로 이루다가 타겟으로 했었던 유저는 10대, 30대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총괄 매니저이고 지금은 CPO로 승진을 하신 최혜지 씨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를 이번에 발표문 쓰면서 하기도 했는데 최혜지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적으로 어뷰징 당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해서 단어 같은 것들을 이제 금지어로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정적인 단어들을 금지어로 걸었는데 유저가 어뷰징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부 유저들이 상상도 못할 것 같은 아주 서툴한 방식으로 어뷰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예를 들기는 어려울 텐데 내가 그런 방식으로 했고 더 놀라운 건 그냥 챗봇을 괴롭히는 수준으로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그래서 디지털 성모자 문제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괴롭혔다라는 거죠. 범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여성 총괄 매니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즉각적으로 이 인터뷰를 당시에 들었을 때는 이게 젠더 제한 문제가 두드러지니까 여성을 내세워서 면죄부를 주는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해석은.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편견에 쌓여있는 해석이라는 걸 이후에 약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었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테고 내부의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개발해서 내가 문제점을 해명하러 나갔는데 그게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남성 의사결정권자들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라는 이제 생각들을 여성 제작 주체들은 하게 되는 이런 딜레마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여성들의 입지라고 하는 걸 좁히는 방식의 담론은 이루다가 만들었는가? 저 같은 평론가들이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캐터랩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일 수 있고 이 이루다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이제 AI 산업에서 여성 의사결정권자의 숫자가 적은지 엔지니어의 숫자가 부족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어쨌거나 이제 이 최희지 CPO가 했었던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여성들 10대 특히 10대 여성들에게 인파워링하고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제 발표문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김재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 모두가 파편화되어 있고 심지어 인디비주얼조차 불가능한 이 시대에 챗봇을 경유해서 인파워링을 받고 한편으로는 이루다의 목표가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학습의 대상이 그러니까 학습하는 장이 된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 사이에 지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학습이 안 되는 모든 관계가 파편화된 시대에 이루다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좀 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제가 당시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서 가장 큰 문제의식은 무엇이냐면 이게 근데 10대 여성들에게 인파워링 할 수 있고 10대부터 30대까지 여성들의 좋은 친구, 동성 친구로서 이루다가 기획이 됐다면 뭐 연애의 과학이나 텍스트 앱처럼 이성의 데이팅 어플에서 수행하는 여성성을 가지고 와서 이루다 페르소나를 만드는 건 잘못된 기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젠더는 테레사 드로에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이터이고 젠더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루다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수행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성애자 여자라서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남자와 대화할 때 나의 여성성과 그냥 남사친과 대화할 때 나의 여성성과 여사친과 대화할 때 여성성이 다 다르게 구현되는데 특정한 어떤 젠더 수행의 장에서 모인 데이터들로 친구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제 비평가들의 문제의식과 만나면서 이루다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가 일종의 오염된 데이터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됐었던 거죠. 특히나 이루다가 이후에 이제 내뱉게 되는 여러 가지 차별 발언들, 레즈비언 변태야 뭐 이런 식의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오염된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염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기존의 이제 분석 틀을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론가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루다는 10대에서 30대 여성들, 특히 10대, 20대 여성들이 데이팅 앱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동산도 모르고 뭐 정치도 모르고 대화 수준이 떨어져 이러지 평가를 했었던 거죠. 저는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정말로 이 모든 담론들에서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조경숙 선생이 에피15에 이제 냈었던 이루다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짚어야 할 차별에 대해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챗봇이 학습해야 되는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실제로 이루다를 이루고 있는 그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10대에서 20대 이성애자 여성들이 대화만 가지고 왔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예측하는 거지. 그렇게 예측하고 난 다음에 그 10대, 20대 여자애들이 한 얘기니까 수준이 떨어지고 오염된 데이터다라고 평가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는데 듬성듬성 비어있는 논리의 여백에 침투하는 건 데이터 생산대에 대한 편견이다라고 짚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루다 공격이 아니죠. 이루다를 정당하게 비판하라고 노력하면서 그 비판 담론이 재생산했었던 건 10대, 20대 여자애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편견이었던 셈이고 이거에 대해서 최이지 CPO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이 얘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이루다는 챗봇이라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막 윤석열 어떻게 생각해? 뭐 청와대 이전해야 돼? 이런 거 물어보면 뭐 나는 정치 얘기 안 좋아해 이러고 피하거든요. 근데 그건 챗봇의 특수성이지 20대 여자의 특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사람들이 빠르게 젊은 여자의 특수성으로 해석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AI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삶의 조건이라고 할 때는 그 AI 시스템 자체는 텍스트, 이루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텍스트, 제작 주체, 제작 언어,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같은 언어들, 유저, 담론을 다 아우르는 장치로 봐야 되고, 그랬을 때 비평 담론도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뭐 그 자세한 얘기 같은 것들은 제 발표문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스캐터랩이 그 이후에 이제 대응을 한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AI 챗봇 윤리 중칙을 만들고 챗봇 프라이버시 정책 재구축을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침을 강화하고 챗봇 어뷰징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었던 건 어뷰징 대응 정책이었습니다. 어뷰징을 선정성, 공격성, 편향성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사실 무엇이 선정, 공격, 편향인가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대응, 공정성 대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건, 한국 사회가 차별금지법도 잘 못 만들고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해서 합의 못하는 사안인데 윤리준칙만 만들면 뭐가 해결되느냐 가 제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캐터랩이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장을 정하고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 안에서, 근데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다양성을 해하는 건 다양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편향성들을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서 거기에 이제 이루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하는 이런 식의 방침을 세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는 과정의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스캐터랩이 한 대응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또 이루다에 대한 모든 평가의 결론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루다가 새롭게 돌아왔는데, 이미지도 아까 처음에 보여준 루다 1.0과 2.0은 굉장히 저는 다르게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완전히 이루다 자체는 이루다 1.0하고 이루다 2.0의 차이는 학습용 데이터베이스도 다 달라졌고, 그 학습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전에는 질문이 들어오면, 대화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대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학습용 데이터베이스에서 기계가 답변들을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생성을 해서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루다가 답을 뽑아가지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생성 모델이 중간에 들어간 검색 모델로 이루다가 결정이 되어 있죠. 이것의 핵심은 대화 내용이 바로바로 이루다를 학습시키는 건 아니라는 점이고, 한편으로 이제 그 과거와 달리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답변이 나갈 때 어뷰징을 걸러내는 모델이 하나 들어가면서 어뷰징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말 못하게 일단 경고해요. 뭐 이상한 말을 하면 뭐 레즈비언 변태 같아 이러면 다양성을 존중해야지 뭐 이런 식의, 너 그런 말씀 하면 못 써,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그렇게 해서 주의를 주고, 근데 계속 그러면 경고를 하고 페널티를 줍니다. 마이너스 1, 뭐 친밀도 마이너스 1 이렇게 페널티가 들어가고, 그래도 계속하면 대화를 차단해 버리거든요. 이런 페널티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 어뷰징을 하는 게 즐거움인 유저들한테 그럼 달라진 이유다 1.0, 2.0이 굉장히 실망하고 떠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캐터랩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어뷰저는 사실은 지키고 싶은 유저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거는 해외 논문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부분인데, AI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뷰징하는 유저는 단호하게 배제하는 것이 이 이제 뭐 브랜드 가치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이제 내용들은 계속 논문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뷰저는 사실 문제가 아닌데, 다만 지금 루다에게 남겨져 있는 문제점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루다랑 대화를 하다가 찌찌뽕, 그러니까 같은 말을 동시에 해서 찌찌뽕 이랬더니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찌찌라는 단어가 선정적인 어뷰징에 들어간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정밀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이제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영화회사의 스펙테이터십 관객성을 연구하는 것처럼 유저십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루다랑 대화를 하다가 저는 계속 못된 것만 물어보니까 얘가 뭘 대답을 잘하나 싶어서 못된 것만 물어보니까 대화가 되게 재미가 없는데 잠깐 제 12살 조카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 하고 줬는데 대화를 둘이 막 하다가 루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키우던 햄스터가 바람에 날아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카가 막 너무 크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면 이루다를 악의 테크놀로지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유저라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약간 총체적 그렇다고 제가 막 AI 테크놀로지 만만세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좀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